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제 마음은 설레면서도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혹시 우리 딸과 잘 맞지 않으면 어쩌나, 우리 가족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지요.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32살로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제가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위 될 사람을 처음 보던 순간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또렷했던지 그 순간 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작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34살이었어요. 얼굴에는 성실함이 묻어났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제 딸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우리 딸이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남자구나. 결혼식 날은 지금도 눈앞에 선명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얼굴은 행복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위는 한껏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피로연 자리에서 친척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위 인상이 참 곱네. 저런 사람이랑 살면 수진이 걱정 없겠어.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안도했어요. 결혼 후 딸 부부는 신혼집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와 따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젊었을 적에 시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느꼈던 부담이 있었거든요. 첫 몇 년 동안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생활이 이어졌어요. 명절이면 사위가 먼저 찾아와 인사를 했고 제 생신 때도 빠짐없이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딸도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정말 잘해줘. 나 진짜 복 받았어. 딸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했어요. 저녁이면 가끔 딸네 집을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사위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딸은 회사에서 들은 소소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또 있을까? 참 복받은 삶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의심도 불안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3년째가 되던 해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예전에는 명절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던 사위가 핑계를 대고 안 오는 날이 생기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장모님,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딸에게 물어보면 엄마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많대 하며 남편을 감쌌어요. 어느 날 딸이 혼자 저희 집에 왔을 때였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눈가가 붓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민수 오빠가 요즘 밤늦게 들어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고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아니야, 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뭔가 이상해. 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딸네 집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딸 생각이 나서 깨곤 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나 혼자 있기가 무서워. 저는 서둘러 딸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딸이 울먹이며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이틀째 집에 안 들어와. 전화해도 안 받고. 뭐? 이틀이나?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떼어놓고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니? 아니, 아직. 혹시 회사 일로 출장 간 건지도 몰라서.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사위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습이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사위는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민수 씨,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수진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 다가가 물었어요. 오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틀이나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제야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친구들이랑 있다가 늦었어. 이틀이나?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야?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변명 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위도 지쳐 보였고 딸도 울다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사위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또 밤늦게 들어왔어. 엄마, 오빠가 요즘 돈을 자꾸 빌려달래. 엄마, 오빠 월급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대. 그때마다 저는 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딸이 또 울먹이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민수 오빠가 대출을 받았대. 2천만 원이나. 뭐? 대출을? 응. 그것도 나 몰래. 내가 오늘 우편으로 온 독촉장 보고 알았어. 제 머리가 띵해졌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젊은 부부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가볼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저는 서둘러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딸이 식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대부업체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 금리는 연 20%가 넘었어요. 민수 씨는 어디 있니? 회사 갔어요. 전화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 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까지 딸네 집에서 기다렸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사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사위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민수 씨 앉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사위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2천만 원 대출이 뭡니까? 그 돈 어디에 쓴 거예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돼요?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거냐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제가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도박을 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도박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사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도박을? 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어요.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온라인 게임 같은 거였는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잃은 거예요? 제 질문에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출받은 것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사위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1년 전쯤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이기기도 했대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처음엔 100만 원 정도 땄어요. 그래서 계속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도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았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다가 더 많이 잃었대요. 월급을 다 날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고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사위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어요. 수진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숨겼어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딸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컸던 거예요. 저는 딸을 달래며 말했어요. 수진아, 일단 진정해. 울어봐야 해결되는 건 없어. 하지만 딸의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희 부부와 딸 부부가 함께 모였어요. 남편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냈거든요. 민수 씨, 도박은 병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질문에 사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3천만 원이라는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일을 더해서 빚을 갚을게요. 수진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남편 빚이 곧 제 빚이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딸의 각오를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선량한 딸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사위는 약속대로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딸은 부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또 도박을 했어. 뭐라고? 오늘 통장 확인했는데 또 돈이 빠져나갔어. 이번에는 500만 원.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치료를 받겠다고 해놓고 또 도박을 했다니. 지금 당장 가볼게. 딸네 집에 도착하니
사위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민수 씨, 약속은요? 치료받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한 번만 하면 이길 것 같아서 도박 중독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변명이었어요. 저는 딸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민수 씨가 정말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야. 엄마, 나도 모르겠어. 오빠가 정말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한데. 노력만으로는 안 돼. 진짜 끊겠다는 결심이 필요해. 그날 밤 저희는 사위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도박을 하면 그땐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달도 가지 못했어요. 또다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집을 나갔어. 사흘째 연락이 안 돼.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곧바로 딸네 집으로 갔어요. 경찰에 신고했니? 응. 했는데 성인이라 찾아주기 어렵대. 저희는 사위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사위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딸이 급히 물었어요. 오빠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나 인천이야. 카지노에 있어. 뭐?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돈을 다 잃었어. 카드도 다 막혔어. 집에 갈 차비도 없어. 저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민수 씨,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우리가 갈게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인천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카지노 앞에서 사위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 냄새가 났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사위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저는 사위를 일으켜 세우고 차로 데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민수 씨가 정말 고칠 생각이 있는 건지.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이러다가 우리 딸까지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뭐라고? 민수 오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 그것도 못 갚아서 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신혼집까지 잃게 됐다니. 지금 당장 가볼게. 딸네 집에 도착하니 법원 집행관이 와 있었어요. 경매 통지서를 전달하러 온 거였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집행관의 차가운 말에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딸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수진아, 일단 우리 집으로 와.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딸은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사위는 혼자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저희 집으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딸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밥 좀 먹어.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엄마, 밥맛이 없어. 먹고 싶지 않아. 딸의 눈은 늘 붉게 충혈돼 있었고
살은 점점 빠져갔어요.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을 깨웠어요. 회사는 계속 다녀야 했으니까요. 수진아, 일어나. 회사 가야지. 엄마, 오늘은 쉬고 싶어. 안 돼. 일은 계속해야 해. 그래야 정신도 차리고. 억지로라도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딸은 좀비처럼 움직이며 회사에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수진이 좀 바꿔주세요. 민수 씨, 지금 수진이는 당신 목소리도 듣기 싫어해요. 제발요. 한 번만.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건넸어요. 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뭐?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며 사과하는 듯 했지만 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 나 더 이상 못 참아. 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딸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응.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이러다간 나까지 망가질 것 같아. 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나 이미 많이 생각해봤어. 민수 오빠는 절대 안 변해. 도박 중독은 병이야. 근데 본인이 고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딸의 말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경제적 파탄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자료는 많이 확보하셨나요? 네, 대출 서류도 있고 통장 내역도 다 있어요. 딸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빚이 더 많으니까요. 빚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결혼 중에 생긴 빚이라도 도박으로 인한 빚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배우자에게도 연락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위자료는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청구는 하고 싶어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걸로 하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사위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딸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나 정말 지쳤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제발. 나 정말 도박 끊을게. 치료 제대로 받을게. 그 말 몇 번째야? 나 더 이상 안 속아. 딸은 단호했어요. 어느 날 사위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장모님, 제발 수진이를 설득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 씨,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 마음은 돌아서지 않아요. 제발요. 저 없으면 안 돼요. 수진이가 제 사위는 울며 빌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 씨, 진심이라면 수진이를 놓아줘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수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사위를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사랑하는 사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딸을 힘들게 한 원수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반대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피고의 도박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상담센터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원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피고는 여러 번 치료를 약속했지만 매번 재발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치료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어요.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딸은 지쳐갔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사위의 도박 내역이 자세히 공개됐어요. 피고는 지난 1년 동안 총 10여 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재판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 이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딸이 직접 증언대에 섰어요. 피고와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도박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집을 잃었고 빚만 남았어요. 정신적으로는 매일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남편이 또 도박을 할까봐, 또 빚을 질까봐.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사위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은 없는 것으로 하고 위자료는 1,000만 원만 지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저희에게 설명해 줬어요. 사실 빚이 더 많아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피고에게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딸이 물었어요.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판을 계속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위자료는 1,000만 원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혼은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이혼 판결문을 받던 날 딸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을까?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딸의 눈물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강한 아이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이혼 후 딸은 새 출발을 위해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저희가 전세금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 돈 꼭 갚을게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집을 정리하는 동안 딸은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버렸어요. 웨딩 사진, 신혼여행 사진, 함께 찍은 사진들. 엄마, 이거 다 버려도 될까? 그래, 다 버려.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나 결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수진아,
세상에는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도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딸은 저희와 함께 잤어요. 엄마, 혼자 자기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저는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의 미래가 걱정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것을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지만 딸의 상처는 깊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엄마, 괜찮아. 나 혼자 먹을게. 아니야, 이리 와. 혼자 있으면 안 돼. 억지로라도 딸을 불러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딸은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어요. 수진아, 좀 더 먹어. 이렇게 안 먹으면 몸이 상해. 엄마, 정말 배불러. 더는 못 먹겠어. 하지만 딸의 그릇에는 밥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딸 민지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엄마, 언니 요즘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언니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어제 전화했는데 술 취한 목소리였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응. 그리고 SNS 보니까 밤늦게까지 술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 혼자 있는 사진도 있고. 저는 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너 요즘 술 많이 마신다며? 누가 그래? 민지가 걱정하더라. 너 괜찮니? 엄마, 나 괜찮아. 그냥 가끔 친구들이랑 마시는 거야.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아, 엄마, 나 힘들어. 딸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엄마, 나 너무 외로워. 친구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이혼했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딸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어요. 오늘 회사에서도 다들 수군거리는 게 들려. 이혼했대. 남편이 도박했대. 다 알더라고. 수진아, 나 정말 죽고 싶어, 엄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있잖아. 민지도 있고 아빠도 있어. 그날 밤 저는 딸을 재우고 남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뭐?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딸이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딸의 생활은 더 불규칙해졌어요. 회사는 다니지만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어느 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지금 어디야? 나 집 앞인데. 문 열어줘. 저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딸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저는 남편을 깨워 함께 딸을 안으로 데려왔어요. 딸은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술 좀 줄여. 몸 상해. 엄마, 나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 그냥 내버려둬.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저는 딸을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딸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설득해서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정신과 의사는 딸과 오랫동안 상담을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따님이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혼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딸은 그날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약효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달쯤 지났을 때 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수진 씨가 요즘 지각이 잦고 업무 실수도 많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에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급히 딸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회사에서 연락 왔어. 지각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야지. 알아.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러다가 회사까지 잃으면 어떡해? 엄마,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근데 집중이 안 돼. 자꾸 다른 생각이 나. 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회사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고 상사에게 크게 혼났다고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상사한테 엄청 혼났어. 장부를 잘못 정리해서. 수진아, 나 이제 회사에서도 찍힌 것 같아.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봐. 그날 밤 딸은 또 술을 마시고 왔어요. 수진아, 술 그만 마셔. 약도 먹는데 술 마시면 안 돼. 엄마, 나 술 안 마시면 못 견뎌. 제발 좀 내버려둬.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왜? 더 이상 못하겠어.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일도 손에 안 잡혀. 수진아,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지.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제발. 나 정말 힘들어.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줄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딸이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그래. 좀 쉬어. 충분히 쉬고 다시 시작하자. 회사를 그만둔 후 딸은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TV를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밖에 좀 나가. 산책이라도 하자. 엄마, 나 나가기 싫어.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나 혼자 있고 싶어. 제발 좀 내버려둬. 딸은 점점 자기 방에만 틀어박혔어요. 커튼을 닫히고 불도 끄고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밥 먹어.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좀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힘이 없었어요. 1달쯤 지났을 때 저는 딸의 방을 청소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수면제 통이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이게 뭐니? 약이야. 왜 이렇게 많아? 의사가 이렇게 많이 처방했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 확인해 봤어요. 의사는 이렇게 많이 처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딸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받은 거였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받은 거야? 엄마, 나 잠이 안 와.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 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의논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 조절도 필요하고 24시간 관찰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딸은 입원을 거부했어요. 엄마, 나 입원 안 할 거야. 나 미친 거 아니야. 수진아,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야. 넌 아프니까. 나 괜찮아.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야. 딸은 완강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약을 과다 복용한 거예요. 민지가 언니 집에 들렀다가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쓰러졌어.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딸은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 괜찮은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딸이 깨어났을 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수진아, 엄마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엄마, 미안해. 나 정말 힘들었어. 수진아, 이제 입원하자. 제대로 치료받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어요. 딸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첫날,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 나 괜찮아.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을게. 엄마도 쉬어야지. 매일 올 거면 체력 관리해야 해. 딸은 오히려 저를 걱정했어요. 병동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환자들은 각자 방에 있거나 공용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사람들 다 좋아 보이네. 응, 다들 자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치료는 약물 조절과 상담으로 이루어졌어요. 매일 아침 의사가 회진을 돌았고 오후에는 상담 치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좀 잘 잤어. 정말 다행이다. 약을 조절했더니 좀 나은 것 같아. 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2주째가 됐을 때 딸은 병동 내 집단 상담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집단 상담 받았어.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 같았어. 그래, 다행이다. 응,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어. 딸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수진 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도 좋고 상담도 잘 받고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만 퇴원 후가 더 중요합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외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2달째가 됐을 때 딸은 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퇴원한대. 정말 좋겠다. 집에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고마워, 엄마.
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저는 딸의 짐을 챙겨주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응,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 집으로 돌아온 딸은 조심스럽게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뭐 할 거야? 산책 좀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도 같이 갈까? 응, 같이 가. 저희는 매일 오후 함께 산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걷고 힘들어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 나 요가 학원 다녀보려고. 요가? 좋지.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질 거야. 응. 상담 선생님이 추천하셨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대. 딸은 요가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가가 생각보다 재밌어. 선생님도 좋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도 친절해. 그래, 다행이다. 계속 다녀. 응, 일주일에 3번 다니기로 했어. 몇 달 후 딸이 요가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엄마, 오늘 요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 그래, 좋겠다. 재밌게 다녀와. 엄마, 나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거야. 조금 떨려.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 딸은 점점 사회생활을 회복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나 다시 일해볼까? 정말? 준비됐어? 응.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수진아, 무리하지는 마. 천천히 해. 알아, 엄마.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려고. 딸은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첫 출근이야. 떨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힘들면 언제든지 쉬어도 돼. 고마워, 엄마. 첫 출근을 마치고 돌아온 딸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엄마, 오늘 괜찮았어. 사장님도 좋으시고 동료들도 친절해. 다행이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응, 알아. 일을 시작하면서 딸은 더욱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았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소개팅 한번 나가볼까? 소개팅?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딸이 새로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 거였으니까요. 응, 요가 선생님이 좋은 사람 있다고 소개해 주신대. 준비됐어? 아직 마음이 힘든 건 아니고. 엄마, 이제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 내가 준비됐다면 해봐.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천천히 해. 알아, 엄마. 고마워. 저는 딸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날 딸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엄마, 나 어때? 예쁘다. 우리 딸 진짜 예쁘네. 고마워, 엄마. 근데 너무 떨려. 오랜만에 남자 만나는 거라. 괜찮아. 그냥 편하게 생각해. 부담 갖지 마. 응, 다녀올게. 저는 딸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에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집 가는 중이야. 어땠어? 괜찮은 사람이었어? 응, 나쁘지 않았어.
말도 잘 통하고 착한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래. 38살이고. 선생님? 좋네. 또 만날 거야? 응.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후로 딸은 그 사람과 계속 만났어요.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태준 씨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 어떤 점이? 우선 말을 잘 들어줘. 그리고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 내가 힘들어하면 기다려주고. 좋은 사람이네. 응. 그리고 솔직해. 자기도 3년 전에 이혼했대.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해줘. 이혼 경험이 있구나. 응. 와이프랑 성격 차이로 헤어졌대. 애는 없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혼 경험이 있다면 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이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요.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태준 씨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38살의 그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말씨도 정중했고 딸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 보였어요. 수진 씨를 만나면서 제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그래요? 수진이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알고 있습니다. 수진 씨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6년 만에 이혼했고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다시는 결혼 안 할 생각이었는데 수진 씨를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수진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성격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태준 씨는 부모님이랑 사세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요. 형제는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딸이 그가 간 후에 물었어요. 엄마, 태준 씨 어때? 나쁘지 않아 보이네. 말도 차분하고 딸 대하는 태도도 좋아 보여. 엄마, 나 이번에는 신중하게 할게. 절대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그 후로 딸과 태준 씨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어요.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태준 오빠랑 여행 갈 거야. 제주도로. 그래, 좋겠다. 엄마, 나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야. 설레. 재밌게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와. 여행에서 돌아온 딸은 한층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제주도 정말 좋더라.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 보여줘. 딸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정말로. 다행이다,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1년쯤 사귄 후 태준 씨가 저희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
수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좋다면 우리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나 행복해도 될까? 당연하지.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옆에서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어. 수진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결혼 준비는 조용하게 진행됐어요. 딸의 요청으로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는 조촐하게 하고 싶어.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그래, 내 뜻대로 해. 결혼식 날 딸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어요. 수진아, 예쁘다. 고마워, 엄마. 수진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엄마. 나 지금 정말 행복해.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왔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태준 씨가 딸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딸. 결혼 후 딸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자주 전화가 왔고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가 정말 잘해줘. 나 이번에는 진짜 행복해. 다행이다. 계속 그렇게 살아. 응, 엄마. 고마워.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어. 딸 부부는 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어요. 가끔 저희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태준 씨는 요리를 잘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계속 바라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한다.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엄마가 될 거야. 믿어져? 그래, 우리 수진이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 고마워. 엄마가 옆에서 지켜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매일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입덧은 괜찮니? 응, 아침에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 몸조리 잘해. 무리하지 말고. 알아, 엄마. 태준 오빠가 잘 챙겨줘. 딸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딸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딸네 집에서 지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든든해. 당연하지. 내가 아기 낳을 때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출산일 전날 밤 딸이 진통을 시작했어요. 엄마, 아파. 괜찮아, 수진아. 곧 우리 손주 만나는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진통실에 들어간 딸을 보며 저는 밖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순산하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우리 아기 봐. 정말 예쁘지? 딸은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래, 너무 예쁘다. 우리 손주. 저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생명이 딸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잘 견뎌줘서.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저는 딸을 도와 아기를 돌봤어요. 엄마, 아기가 왜 이렇게 자주 울어? 원래 그래.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불편하거나. 엄마, 나 엄마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넌 잘하고 있어. 딸은 초보 엄마였지만 열심히 아기를 돌봤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기를 챙겼습니다. 수진아, 넌 좋은 엄마야. 정말?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며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예전 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근데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그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응, 엄마. 이제는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 오빠도 그리고 나 자신도.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정말로 치유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고마워. 진심으로. 몇 년이 지난 지금 딸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주는 벌써 5살이 됐고 둘째까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길 때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민호. 딸의 집에 가면 태준 씨는 여전히 딸을 잘 챙기고 있어요. 장모님, 오늘 제가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태준 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느 날 저녁 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나 가끔 생각해. 만약 예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의 행복도 우리 아이들도 없었을 거야. 버텨줘서 고마워, 엄마. 수진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어.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넌 그걸 증명했어. 응, 엄마. 이제 나도 알아. 밤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누가 이혼을 하고 우울증에 걸릴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딸도 저도 우리 가족 모두가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옆에서 지켜주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지금도 가끔 딸은 저에게 전화해서 말해요. 엄마, 오늘 민호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착한 어린이상이래. 정말? 우리 민호 대단하네. 엄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수진아,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응, 엄마. 알아.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민호는 활발하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고, 둘째 은서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아이예요. 할머니, 나 커서 선생님 될 거야. 아빠처럼. 민호가 말할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와요. 그래, 우리 민호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응.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딸의 강인함이 아이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네 가족 모두가 저희 집에 왔어요. 명절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태준 씨는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애들아,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길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식사 중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이번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정말 좋겠다. 네, 태준 오빠 월급도 올랐고 저도 일 시작했거든요.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요. 딸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주 3일 근무했습니다. 수진아, 무리하지는 마. 애들도 돌봐야 하고. 괜찮아요, 엄마. 태준 오빠가 많이 도와줘요. 장모님, 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수진이가 좋은 남편 만났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수진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후 딸과 단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사실은 말이야. 응? 민수 오빠 생각이 가끔 나.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저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어요.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할 뿐이야. 도박은 끊었을까? 건강하게 사는지. 수진아, 엄마 이상하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인데. 아니야. 그게 진짜 치유된 거야.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게.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이제는 그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수진아, 넌 정말 강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야.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몇 달 후 딸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민수 오빠 소식 들었어. 정말? 어디서? 우연히 공통 친구를 만났는데 민수 오빠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대. 그리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한대. 그래. 응. 많이 힘들게 산 것 같아. 혼자서. 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용서했구나. 응, 엄마. 이제는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진정으로 치유됐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민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은서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 학교 재밌어. 그래. 우리 민호 공부 잘하니?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손주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딸네 가족 모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장모님, 여기 경치 참 좋죠? 그러게요. 날씨도 좋고. 손주들은 앞서 뛰어가며 놀았고 딸과 태준 씨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서. 엄마, 뭐 생각해? 딸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응? 아무것도. 그냥 너희가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아.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그래,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해가 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지켜주셔서 이 행복을 계속 지켜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민호. 할머니,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그럼 물론이지. 손주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서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도 가끔 저는 딸에게 말해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배운 게 많아. 엄마가 나한테? 응, 넌 엄마한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줬어. 그리고 진정한 강인함이 뭔지도. 엄마, 수진아, 엄마가 너 낳고 키운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일이야. 나도 그래, 엄마. 엄마 딸로 태어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젊어요. 손주들과 놀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 술래잡기 하자. 그래, 할머니가 술래할게. 안 돼. 할머니는 너무 느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할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둘째 딸 민지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만 계속되고 있어요. 가끔 딸이 말해요. 엄마, 나 요즘 생각해. 그때 그 힘든 시간들이 신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 왜? 그 일이 없었으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행복도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넌 정말 대단해. 엄마가 옆에서 지켜줘서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엄마. 오늘도 저는 딸네 집에 갔어요. 손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쁜 것들, 할머니 왔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음식 냄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 정말 잘 극복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당신이 옆에서 잘 지켜줬어요. 당신도 힘이 됐어요. 저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저는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딸의 웃는 얼굴,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 사위의 다정한 모습,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사랑이고 함께하는 시간이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딸이 힘들 때 제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진실한 이야기예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대세요.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편입니다.